자, 이제 여러분 우리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국세기본법을 배울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국세기본법은 여러분들 앞에 조세 총론을 듣고 오셨어요. 이 조세 총론이 세무회계 41번 문항에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42번 문항도 조세 총론을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 42번부터는 이 국세기본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42번, 43번 문항이 국세기본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나올 때는 44번 문항까지도 이렇게 4개의 문항이 다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회차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 국세기본법 보통은 2문항에서 많으면 3문항까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하는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세기본법이 뭐냐?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교재를 쓰다 보면 의의와 목적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를 깔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본적으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공통사항이다라는 표현 써놨고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여 이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 명확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읽어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편하게 읽고 가셔도 됩니다. 자, 그 아래 사실 중요한 내용은 이 아래부터 시작입니다. 이 기한과 기간과 기한,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 기간을 우리가 정하고 언제까지 납부를 하세요.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간이라는 표현과 기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날짜 카운팅이기 때문에 어제까지였어? 아니면 오늘까지야? 이렇게 서로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과 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자, 기간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기간이란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시작하는 시점을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속된 시간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기간이겠고요. 기한은 뭘까요? 기한.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을 할 때도 기한이 나오겠고요. 소멸할 때도 기한이 나올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혹은 언제까지가 끝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나오고요. 자, 일정 시점의 채무 이행을 위해서 정해진 일정 시점 등을 말합니다. 라고 하는데 자, 요런 거 일정한 그 시점, 그 순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가 지문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간 아닌데 기간과 기한에서 기간은 다른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기한은 맺고 시작하고 맺고 끝나는 것에 우리가 기한이라는 걸 두는 건데 왜 여기 시점인데 기간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라고 하면서 틀린 문장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보면서 골라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런 기간과 기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물어보기도 하는 문제 같이 봐주시고요. 그럼 기간의 계산 방법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즉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국세기본법에서 기간은 이렇게 정해주세요 라고 하거나 각각 특별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약에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민법이라는 법률을 따라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기산점, 시작하는 시점이죠. 시작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했을 때요. 이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오늘 하루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혹은 이번 달 혹은 올해, 1년 이렇게 정한 때에는 기간의 시작 시점, 초일은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산입하지 않는다. 즉 시작 시점은 넣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초일 불산입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2월 31일까지였다. 그럼 시작하는 시점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였다면 그 12월 31일 초일은 우리가 산입하지 않고 새로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말일까지다 라고 하면 말일까지 즉 그 달의 30일 혹은 31일까지 끝나고 나면 다음 달 1월 1일 혹은 뭐 4월 1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하는 날짜 초일은 요 말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일을 불산입하고 다음 날부터 날짜를 카운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1월 1일이라 하더라도요.
1월 1일 0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제하의 종을 땡땡땡 치고서 땡 한 다음에 1월 1일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할 때는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오전 0시에서 시작을 했다면 오늘부터 날짜를 카운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초일은 넣지 않지만 0시부터 시작을 해서 꽉 채운 24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날짜도 같이 포함하도록 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소득세법에 가게 되면 나이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연령 계산에 대해서는 날짜, 태어난 날짜도 넣습니다. 원래는 초일 불산입이니까 태어난 날짜를 제외하고 다음 날짜부터 카운트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 연령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시점이 이 태어난 날짜, 출생일을 산입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 예외적 규정을 제외하고는 첫날은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카운트를 하고 있구나. 근데 막상 여러분들 이 내용만 보고서 우리가 날짜를 체크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예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시작 시점을 제외하지? 라고 좀 이상해 하는데 그 내용 뒤에 예제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만료, 종료 시점을 좀 볼 거예요. 기간을 일주, 연, 월로 정할 때에는 기간 말일을 종료 기간의 만료로 기간이 만료한 날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말일이 되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달력은 여기가 일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토요일인데 이 날짜에 금요일에 기간이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금요일 날 끝나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이 기간의 종료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내가 납부를 하러 가려고 했어. 근데 토요일 날은 관공서가 다 문을 닫았다는 거야. 그럼 토요일 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곤란하겠죠. 그러면 다음 날을 보래요. 다음 날은 또 일요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돼요? 우리가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날이 다음 달 25일까지래요. 근데 여기가 토요일이 25일이 겹친 거예요. 그러면 24일 날까지 신고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박하게 하지 않고요. 25일 날 끝나게 되면 다음 날짜 26일. 26일도 근데 일요일이잖아. 그럼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상 언제? 27일 월요일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날까지지만 이렇게 해당하는 날짜가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 그렇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간의 만료로 합니다. 다음 날을 만료로 한다라고 하는데 자꾸 문장에 전일로 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을 혼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전일로 하는 경우가 없더라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2022년 3월 26일 날 시험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이게 42번 문항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42번 문항에 보면서 문제를 딱 지문을 보니까 얘가 딱 눈에 띄어요. 왜냐면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장이 아무래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전일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쉽다. 나이스 하면서 제가 전일을 딱 체크를 했죠. 근데 나중에 검토를 했는데 뜨아했어요. 왜냐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뭐야 다시 봐야겠네 이렇게 해서 다시 문장을 살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할 때는 전일로 자꾸 틀린 지문을 주고요.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잘 주의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기간을 주, 월연으로 정할 때는 역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여러분들은 위의 내용, 1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한의 특례다 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이 기한의 특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때는 언제?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대요. 우리가 앞에서 보신 거는요. 기간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기간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날 기간이 끝나는 걸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한에 대해서는요. 뭐도 하나 더 들어와 있냐면 공휴일, 토요일도 있지만 근로자의 날도 있어요. 그래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죠. 여러분들 이 근로자의 날이면 그 5월 2일까지 기한이 이렇게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신고 기한 또는 납부 기한의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전이나 오류 등 장애가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전자신고나 전자납부가 어려운 거야. 왜냐면 클릭을 했는데 자꾸 페이지 오류가 뜨는 거죠. 그러면 그 장애가 복구가 되어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에 다음 날까지요. 그 날까지가 아니에요.
신고 납부하시게 되는 날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장 장애가 복구되어서 다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에 그걸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기한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 전산 오류가 났을 때에도 다음 날까지 기한의 특례를 두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들 한번 볼게요. 사실은 앞에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보셨지만 예제를 보시면 조금 더 정리가 잘 돼요. 자, 세무관서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서면 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 과세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을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 과세 전 적부심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국세기본법의 끝자락에서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하게 언급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이제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는데 내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1,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로 신고를 했는데 아니 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그 부분은 과세할 거야 라고 이렇게 나에게 통지가 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서면 통지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세라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비과세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거 비과세니까 이거 나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내가 나라에다가 이런 통지를 받았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비과세인데 너네가 과세할 거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고지서가 날라온 건 아니거든. 아직 나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날라온 건 아니지만 이런 통지를 받았을 때 너네 고지서 날리지 마. 날리기 전에 내가 진짜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너와 내가 좀 의견을 조율할 게 필요해. 라고 해서 내가 얘들한테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이거 맞는지 좀 살펴봐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과세가 되기 전 이런 처분이 적법한지 봐주세요 라고 해서 심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걸 바로 과세 전 적부심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과세 전 적부심사는 30일 이내에 합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과세 전 적부심사라는 개념보다는 요 30일 이내에 합니다 라고 하는 요 30일이라는 시간들에 대해서 기한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통지를 우리 회사가 4월 16일 날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기한이 언제까지냐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월 16일 날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4월 16일부터 날짜를 셀까요? 자, 카운트할 때 뭐라 그랬어요? 초일 불산입이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4월 16일은 산입하지 않아요. 4월 17일부터 기산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초일 불산입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시작일은 16일 날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16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7일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30일이다 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나는 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다가 30이라는 숫자를 더해보시면 5월 16일 날 이렇게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2022년 5월 16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월요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다음 날을 갈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초일인 4월 16일을 제외하고는 4월 17일부터 집계합니다 라는 부연 설명도 같이 써드렸어요. 그래서 4월 16일까지 내가 과세 전적부 심사에 대해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증여세란 하면서 이제 증여세에 대해서도 내용 설명이 되면서 요 3개월 이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물건을 받는 거, 공짜로 받는 걸 이제 증여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공짜로 증여받다 하더라도 나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세금 언제까지 낼 거야? 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 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날짜를 카운트하는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7월 15일 날 증여를 받았대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7월 15일까지면 그 말일이 7월 31일까지가 요 말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 말일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진짜 7월 30일부터 날짜를 카운트하는 건 아니고요. 초일 어떻게 한다고요? 초일 불산입이죠. 그래서 이날은 체크하지 않아요. 8월 1일부터 체크해요. 3개월 이내예요. 3개월 이내면은 끝나는 날짜가 8, 9, 10 해서 10월 31일 날
30일까지 이렇게 증여세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10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한다라고 이제 정답이 쓰여져 있는데요. 내용 보시는 것처럼 8월 1일부터 날짜가 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3개월이다라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요 끝나는 날짜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10월 31일까지요. 어디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11월 1일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11월 1일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요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은 교재에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서류에 의해서 의사표시 효력은 해당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라고 해서 도달주의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가지고서 이제 제공을 하고서 서로 보는 이런 경우들 있다. 근데 다만 우편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과세표준 신고서 등 제출을 했을 때 이제 내가 납세 의무자로서 과세표준 신고서나 이런 것들을 우편 제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편으로 제출을 하게 됐을 때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이 될 거냐 아니면 그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로 기준을 잡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된 걸로 본대요? 이 우편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원래 서류라 하면 원칙은 도달했을 때가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날짜 안에 들어가게끔 도착이 하게끔 우편물을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편물이 나의 생각은 다음 날이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걸려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틀 뒤에 들어갔다고 해서 날짜가 지나버렸다 이거야. 그 납세 의무자가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뭔가 억울하겠죠. 나는 분명히 우편을 붙였는데 날짜 이내에 붙였고 다음 날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반드시 생각을 했는데 아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편물이 늦게 간 걸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요. 두 사람을 두고서 좀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 제출한 날짜에 도장이 찍힌 날, 발신한 날을 기준으로 갑니다. 근데 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착한 날이 아니라 발신주의로 가게 되는 거고요. 반면 과세관청의 경우에는 뭘로 가게 될까요? 맞아요. 도달주의로 가게 돼요. 자, 과세관청에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 납세 의무자에게 관련된 징수하는 서류라든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착한 날부터 날짜를 카운팅하는 대신에 반면 납세 의무자는 좀 편의를 봐줘서 도착한 날짜가 아니라 내가 발신한 날짜에 좀 적용을 하도록 하는 거죠. 사실 하루 이틀 사이 정도의 그 차이일지라도요. 납세 의무자를 굉장히 배려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 의무자한테 너 도착할 때까지 보내야 돼라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 더 촉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 납세 의무자들 우편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뭐도 가능하도록 한다. 원래 원칙은 도달주의지만 발신주의로 예외로 두고 있더라. 자, 그다음 또한 우편으로 불복 청구를 하는 때에도 불복 청구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청구서가 청구 기간을 경과해서 도달한 경우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라고 해서 역시나 나라가 어떠한 징수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를 날렸다 아니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날렸다 근데 과도하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불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한에 대해서도요.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 청구서가 제출 기한을 경과해서 도달을 할 때에도요. 그러니까 내가 제출은 일찍 했지만 우편물이다 보니까 늦게 도착할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하더라도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나 뭘로 보지 않고 도달주의로 보지 않고 내가 발신한 날, 보낸 날을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편으로 이렇게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뭐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우리가
전자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출하는 경우.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뭐 홈택스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걸 입력한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송을 눌러야 돼요. 마지막에 내가 자료를 다 집어넣고서 제출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전송이 된 때에 신고,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서류의 송달부터 갑니다. 우리가 무언가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정보들을 제공을 할 때 혹은 정보들에 대해서 전달을 할 때 이렇게 서류에 대해서 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냐면 뒤에 우리가 이제 송달에 대해서 교부 송달이다 해서 이제 교부를 하는 방식도 있었고 우편물을 주는 방식도 있었고요. 방금 전자신고나 이런 것처럼 전자송달하는 경우들도 있고 마지막 이제 공시송달도 있습니다. 이런 송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일단은 송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송달 장소에 대한 규정들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 및 내용,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문서로 알려지는 절차를 서류의 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로 이제 보내주는 건데요. 송달을 받아야 되는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원칙은 명의자에게 송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 명의자에게 바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도 있냐면 교부 송달, 그다음 우편 송달의 경우 사용인이 받을 수 있고 혹은 종업원이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동거인으로서 이게 사리분별이 돼야 돼요. 사리분별이. 약간 금치산자라든가 아니면 한정치산자라든가 이러면 좀 곤란하고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이 되면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원래는 이제 본인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야. 명의인. 그래서 본인한테 줘야 되겠지만 본인한테 주지 못했을 때 이 교부되는 내용이라든가 우편으로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인, 즉 직원이 받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동거인이 서류를 대신해서 받아줄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장소는 어디로 보느냐? 자, 서류는 명의의 주소. 그래서 본인의 자기 집 주소 혹은 영업소, 내가 사업소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업장, 그쪽 사업장에 송달을 해야 됩니다. 다만 송달 장소를 신고한 경우, 즉 내가 우리 집으로 주지 마시고요. 아니요, 우리 회사로 주지 마시고요. 저쪽 내가 주로 있는 곳은 부산이니까요. 부산 별장으로 주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지역으로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송달 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 장소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다가 송달을 해야 정상적으로 제공이 되었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송달을 받아야 할 자나 송달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송달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교부, 그 다음 이제 우편, 그 다음 전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기본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집으로 우편물 진짜 많이 오죠. 사실은 뭐 이제 전자 송달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편리한 건 알지만 사실 모두가 다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편 송달이 아직도 많이 지배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 우리 집에 날라오는 우편물만 봐도 그렇다. 그렇죠? 자, 송달 장소에서 받아야 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서류를 가지고서 그 사람은 어디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그 특정 장소에서 그 서류를 건네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사실 직접 만나서 이렇게 너 이만큼 세금이 나왔으니까 이걸 세금을 받으세요라고 혹은 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세무 공무원들이 다들 바쁘신데 일일이 찾아가면서 교부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M을 보내는 거죠. 우편을 보내는 거고 만약에 그 방법 이외에도 우리가 전자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메일이라든가 홈택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세 가지가 기본형인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송달 받을 장소를 서로 협의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우편물을 보내려면 주소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소를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전자송달을 하려면 이메일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도 몰라요. 자, 다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문을 붙여야죠. 누구에게 이만큼의 세금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만큼의 세금을 납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사실은 마지막 최후 수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공시송달의 경우 딱 공고문 붙였다고 해서 그때부터 정보가 알림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날까지가 모든 내용을 정보를 전달했다라고 우리가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겠죠. 공고문을 붙여놓고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정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걸로 봐요. 2주죠, 2주.
14일이 지나면 이 사람이 이제 저 내용에 대해서 인지했을 거야 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류에 대해서 직접 건네주는 교부 송달도 있고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도 있고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여의치 않을 때 공시 송달, 공시 공고문을 붙여서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지 않아도 너에게 세금이 이만큼 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붙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로부터 언제까지 14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교부나 우편이나 전자는 뭐겠어요? 보통은 도달주의로 송달받아야 될 사람에게 도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신을 했을 때 그 날짜 도장이 우편 날짜는 도장이 찍힌 때 좀 예외적으로 열어주긴 하지만 나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 납세 의무자에게 도착했을 때 그 도달한 때로 도달주의로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